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는 장민환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2024년을 좀 돌아보고 2025년 저희 섹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여름 뒤의 가을 수확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지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을 돌아보면은 저희 섹터에 나쁘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의 봄이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일부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과열 국면이었던 여름이 10월 한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모두 참고해서 2025년에는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탑픽으로 SK바이오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돌아보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섹터는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코스피 의약품이나 코스닥 제약 지수가 이제 다른 시장의 벤치마크를 많이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주목했던 점이 저희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코스피 의약품 위주의 상승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섹터 펀더멘털이 기여를 크게 했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같은 대형주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이 연구 성과를 FDA 최초의 국내 항암신약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연구 결실을 맺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이오텍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주셨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기술 이전 성과로 이뤄내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섹터를 봐주시면서 주가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크로까지도 기여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이 해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에 일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매크로 단에서 다소 이제 저희 상승을 제한하는 그리고 11월부터는 이렇게 하락폭을 주도하는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8월 5일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 여기 역시 이제 저희 섹터라고 피해갈 수는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와 같은 시장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섹터와 같이 미래 수익을 땡겨오는 사업 모델상 저희한테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저희 섹터가 이제 다소 좀 소외를 받고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약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열로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섹터는 코로나를 이제 지나서 비교적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던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흐름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저희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 코로나, 이제 코비드-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테마성으로 이제 이런 연구 성과들이 그리고 연구 진행 상황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사실 펀더멘털리 뜯어보면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꽤나 긴 호흡을 놓고 봐야 되는 산업인데 꽤나 단기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결국에 이제 성과가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대감이 소멸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저희 이제 섹터는 상승이 이제 상승 여력이 다소 없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을 한 2년 가량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 들어서 하반기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쌓이면서 지금 박스권에 이제 상단에 닿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연말에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 섹터의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될지는 결론적으로 2024년에 저희가 주가에 반영을 했던 글로벌 성과들이 실제로 2025년에 이루어지는지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실제 숫자로 찍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코스피에 보통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녹십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코스피 이제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가는 실적을 선행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가와 이제 이런 EPS의 선행, 그러니까 12개월 후의 EPS 추정치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파란색 선이 주가이고요. 코스피 의약품 지수이고요. 회색으로 나타낸 게 EPS forward 12month인데요. 보시면은 2024년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저희 업종을 바라볼 때 2025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리고 글로벌 성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를 이제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해주신 상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이오텍은 단기간의 수익보다는 이 기업이 본인들의 연구 성과를 얘기하는 내러티브,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가 얼마나 큰 시장을 타겟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이러한 스토리와 내러티브가 굉장히 이제 주가에 좀 숫자보다는 더 큰 폭으로 반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의약품은 이런 PER 프리미엄 같은 것보다는 실제로 개별 기업의 임상 결과나 아니면 모멘텀들,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에 좀 주목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탑다운으로 이제 글로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제약 지수나 이제 이런 전체적인 업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는 이제 그런 식의 흐름으로 종목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헬스케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지수나 이제 이런 섹터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도에는 마켓 대비해서 바이오텍이 언더퍼폼을 했고요. 바이오텍 대비해서 빅파마가 언더퍼폼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회색 선으로 나타낸 게 이제 S&P 500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AI나 뭐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테크 위주의 흐름이 좋았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테크 산업에 불어일으킬 그러한 이제 영향이 굉장히 커서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바이오텍에서는 이런 AI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이 주목받는 게 다소 부재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ADC나 이제 이런 이중항체와 같은 새로운 모달리티도 그 이제 개발의 시초를 좀 돌아보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이 되었던 모달리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섹터 전반을 끌어올릴 만한 이제 그러한 브레이크스루라고 하죠. 이제 그런 연구 결과는 이뮤노 온콜로지, 그러니까 면역항암제의 등장과 함께 이제 키트루다가 주목을 받았던 시점이 이제 마지막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를 하면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부터 흐름을 보시면은 S&P 500가 이렇게 가는 동안 XBI는 비교적 큰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었고, 2024년에는 오히려 더 이제 그 상승과 하락폭이 제한적이면서 더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다.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던 게 빅파마 인덱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빅파마 피어들을 이제 인덱스로 만들어서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수인데요.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지금 현 시점까지 별도의 등락 없이 다소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보기에 빅파마의 성장이 특허 만료나 아니면은 이제 약가 인하와 같은 이제 미국에서 섹터 펀더멘털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섹터 매크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익성과 이제 성장성이 다소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글로벌 빅파마 한 12곳 정도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해 본 건데요. 2021년의 성장률을 보시면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효과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이 성장률 곡선을 보시면은 2023년까지 쭉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고, 2024년부터 2026년의 전망치도 한 자릿수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뭐 코스피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정도의 매출액 성장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미국의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은 성숙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블록버스터를 이미 판매해서 시판을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성장이 우리나라보다는 둔화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히스토리컬리 놓고 봤을 때 과거보다 둔화된 성장을 보이는 것이 다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진한 오렌지색으로 나타낸 게 비만 치료제 업체들을 포함한 선이고요. 요 점선으로 나타낸 게 비만 치료제 업체,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와 엘라이 릴리의 성장 폭을 이제 빼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그 두 가지 선이 이제 겹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2024년, 2025년에 들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뜻은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노보 노디스크와 엘라이 릴리의 높은 성장폭을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빅파마들의 성장폭은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5% 이상보다도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특허 만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에 적어 놓은 게 각각 글로벌 빅파마가 가장 잘 팔고 있는 블록버스터 제품을 적어 놓은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한 다음에 20년 동안의 특허 기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아니면은 제네릭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약가가 낮아지고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빅파마는 이러한 특허 만료되는 품목 이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이제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은 뭐 M&A와 같은 이제 액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큰 폭의 다수의 이제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각각 빅파마들을 보실 때는 이러한 특허 만료를 어떠한 새로운 드라이버로 메꾸고 있는지, 그 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포텐셜이 높은 파이프라인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장에서 이러한 업체들한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25년도에 EPS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지, 주당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지 멀티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리 봤을 때 저희가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 그리고 중기, 그리고 단기적인 트렌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 지금 당장은 돈을 벌거나 뭐 그러지는 않더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향후에 이제 성장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걸로 꼽히는 기술들이 이제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이제 뭐 항암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모달리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트렌드, 그리고 단기적인 트렌드는 빅파마의 기술 이전이나 M&A,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돋보였던 것이 이제 ADC와 이중항체입니다. 역시나.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기술 이전과 M&A들도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것 이외에 좀 중기적으로 볼 만한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TPD, 그러니까 저희가 표적 단백질 분해라고 하는 이제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쪽을 이제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고, 그다음 모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 이러한 비만 치료제와 그 다음에 면역 질환입니다. 여기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VC 투자나 그 다음에 상장, 그러니까 IPO 상장, 아니면은 빅파마의 기술 이전과 M&A, 그리고 빅파마의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도 모두 걸쳐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도 투자를 했을 때 나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단기적인 성장 동력과 기술 쪽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이쪽 VC 투자나 아니면 상장하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장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정말 메가 트렌드, 정말 단기도 좋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면역 질환이나 아니면은 비만 치료제 쪽에 이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나 아니면은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5년을 전망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글로벌 경쟁력 기반의 성과 가시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에 정리를 해놓은 것이 2024년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있는 내용은 동일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눴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약 개발에서 적응증별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암, 그다음 두 번째 CNS 질환, 그러니까 중추신경 질환, 그리고 세 번째 비만, 그리고 네 번째 면역 질환에서 각각 국내 업체들이 어떤 성과들을 냈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 아래 표는 이 앞서 있었던 이벤트들을 사업 모델별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일단 신약 개발과 CDMO,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하는 CDMO로 나눠 놓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에서도 다시 기술을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과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과 제품을 파는 에셋 기술 이전, 그리고 자신들의 제품을 미국에서 직판을 하는 그런 프로덕트와 커머셜라이제이션, 이제 이렇게 사업 모델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도에 특히 주목을 해볼 만한 영역은 이 중에서도 이제 직접 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인 SK 바이오팜을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서 직판하는 셀트리온도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2024년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2025년에는 이러한 이벤트들로 높아졌던 기대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자,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직판의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과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에 주목을 해봄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신약 개발의 사업 모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요. 보통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성장 경로를 거치면서 타임과 리스크를 점차 자기들이 짊어지면서 밸류도 높아지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술 중심의 플랫폼, 기술 이전이나 이런 연구 개발을 하다가 에셋을 개발해서 더 큰 폭의 기업 가치의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기술력과 그 다음에 노하우들이 적용이 된 신약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SK 바이오팜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성장을 하는 바이오텍의 사업 모델에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직판과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이런 사업 모델을 미리 달성을 했다, 이제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제 장점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치의 신약에는 높은 밸류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가격 약가로 팔 수 있게 되고, 베스트 인 클래스 포텐셜을 갖출 경우에는 마켓 쉐어도 높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P에서도 매력적이고 Q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그러면은 높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앞선 이제 이런 기술 이전이나 플랫폼의 매출액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파트너사에다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로열티율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에셋을 빅파마에다 라이센싱을 했다 그러면은 그 빅파마가 판매를 하는 매출액의 10%, 뭐 많게는 15%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매출로 인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초기 판관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처음에는 다소 슬로우할 수 있지만 직접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그 BEP를 달성하는 구간 이후에서는 이렇게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판관비는 이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여기서 높은 수익성을 달성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신약을 직판하는 기업의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SK 바이오팜은 이제 미국에서 어떤 약을 직판을 하고 있냐면요. 이제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라는 약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 대비해서 시장 규모가 좀 작은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된 제네릭 의약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약물이 많아서 특허 만료된 의약품이 많고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좀 시장이 작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엑스코플이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 의약품, 그러니까 특허 만료 안 된 의약품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뇌전증 시장에서 가장 큰 언맷 니즈는 효능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옛날에 나온 이제 약물들을 복용을 해도 불응성 환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복용을 해도 효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환자들이 약 50% 이상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브랜드 의약품까지 내려와서 복용한 이런 이제 브랜드 의약품을 비싼 값을 주고 복용해야 하는 환자 수도 꽤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뇌전증 시장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이런 브랜드 의약품이고요.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총 5가지였는데 빈팩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특허 만료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4개의 엑스코프리를 포함 4개의 이제 제품이 경쟁을 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언맷 니즈가 효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발작 소실, 그러니까 얼마나 발작이 나타나지 않고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임상끼리의 직접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제한점은 있지만 가장 이제 좀 높은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간접 비교를 해보았을 때 브랜드 의약품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브랜드 의약품이 약 10% 이내의 발작 소실률을 임상에서 보였다면은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0%, 적게는 10% 정도의 발작 소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능 측면에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임을 저희가 이제 시장 임상 결과를 통해서 보였고, 이게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를 할 때에도 리얼월드 에비던스라고 하는 이제 실제 환자 사례들도 많이 쌓이면서 현재 이제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는 브랜드 의약품 중에서는 엑스코프리가 가장 효능이 좋다라는 것이 많이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의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올해가 BEP를 달성하는 구간이었다면은 2025년은 앞서 말씀드렸던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도 거의 이제 100%가량 성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에 적용을 했던 2027년에는 약 40% 이상의 OPM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SK바이오팜이 하나의 제품으로 이렇게 실적 개선이 이제 기대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베스트 인 클래스 의약품을 팔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약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약가가 높고 제네릭 경쟁이나 바이오시밀러 경쟁을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간 약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약가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환자들한테 더 많이 쓰일수록 리얼월드 에비던스가 쌓이면서 Q도 함께 증가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경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브랜드 의약품끼리 경쟁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 의약품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특허 만료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제품들은 제네릭 출시에 의해서 시장이 좀 작아질 것이고, 브랜드 의약품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엑스코프리가 경쟁 현황이 더 개선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엑스코프리의 특허 만료 기간은 2032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발 새로운 신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브랜드 의약품 시장에서는 엑스코프리가 경쟁 현황이 이제 굉장히 우호적으로 개선이 되는 시점에 진입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의 저희 섹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2024년 저희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긍정적인 한 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실제로 글로벌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한 이제 경쟁력은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뭐 빅파마나 아니면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신약들, 아니면은 플레이어들 대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에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이제 어프로치에서 SK 바이오팜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투자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